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다행히 무탈하시다고 하니 기쁘지만 제가 이와 같은 자리에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무엇인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재정적으로 부족하여 고민하거나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 힘들어하거나 남편이 늦게 귀가하거나 과음하는 등의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그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겠느냐, 지금 내가 불행한 것은 모두 다른 사람의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한국 나이로 66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55년 전 1960년대 초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NP는 100달러조차 되지 않았고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GNP 혹은 GDP는 3만 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불과 50여 년 만에 약 300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겪은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더 행복해져야 마땅할 텐데 50년 전 사람들보다 300배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300배는커녕 30배, 아니 3배라도 더 행복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는 물질적 여유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도 행복 지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여러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GDP는 세계 11위에서 13위 사이를 오가며 1인당 GDP는 28위에서 31위 안팎으로 세계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러나 행복지수 순위는 세계 58위 정도로 크게 낮아지며 국민 행복도 당신은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라고 직접 물어보는 주관적 만족도는 세계 118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100점 만점에 59점 정도라 하고 세계 평균이 71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확실히 아래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외부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훌륭해 보이지만 정작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행복하지 못합니다. 동남아시아 등에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부러워하지만 막상 실제로 와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기대만큼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낮다는 통계 이외에도 여러 지표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통계가 다소 나아졌다 해도 하루 평균 수십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삶이 견디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출산율 또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예전처럼 높지 않으며 23%대의 저성장 시대, 개인 부채 또한 증가 추세입니다. 개인 부채가 많다는 것은 곧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서 빚을 지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가난하더라도 빚 없이 사는 편이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적인데 빚이 많으면 당연히 삶이 힘들어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옛날에는 배가 고팠기에 밥 먹었나? 라는 안부를 물었고 요즘은 안녕하세요라고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을 만났을 때 헤어지면서 조심해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전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 간 대립으로 인해 전쟁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고 주변 강대국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보와 경제 중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형국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다는 옛 말처럼
이런 국제 정세가 우리에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으로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앞으로 30년 후에는 지금 존재하는 직업의 절반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예측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사회적 차원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부부 갈등,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 고민이 되는 문제, 직장 문제 등 다양한 개인적 고민이 겹쳐서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왜 하필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라고 한탄하며 전생에 업을 쌓은 탓이 아닌가 하거나 내 팔자가 그렇다라며 운명론에 기대거나 혹은 신이 자신만 미워한다며 종교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괴로움을 느낄까요? 과거에 비해 먹을 것, 입을 것, 주거 환경 등은 확실히 좋아졌는데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걱정과 고민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욕망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한 식이주 욕구뿐 아니라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옷, 더 높은 성취를 추구하게 되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괴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을 때는 학교에만 가주면 좋겠다고 바라다가 막상 학교에 다니면 성적이 오르기를 바라고 중간만 해도 좋다고 생각하다가도 중간에 있으면 상위 5등 안에 들기를 바라게 됩니다. 욕심의 끝이 없으니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불편함과 불만을 느낍니다. 원하는 것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롭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질 수 없고 설령 이루어진다고 해도 반드시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끝없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태도를 지니면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옛 속담에 사람이 하려는 뜻은 하늘이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문자 그대로 하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교식으로는 인연을 따르라, 기독교식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괴로움을 낳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학생이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 괴롭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노력가령 10번의 공부이 부족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5번 공부해놓고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한탄하는 것은 욕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노력하거나 그 목표를 내려놓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심리의 원리를 간단한 예로 살펴봅시다. 어떤 컵이 있을 때 그 크고 작음은 절대적인 성질이 아니라 비교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컴퓨터와 비교하면 작아 보이고 시계와 비교하면 커 보입니다. 컵 자체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것일 뿐이며 우리가 어떤 기준과 상황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크다, 작다라는 평가가 달라질 뿐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생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급에서 꼴찌를 한다고 걱정하는 부모에게 어떤 이는 그래도 학교에는 다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학교 자체를 다니지 못하는 자녀를 둔 입장에서 보면 꼴찌라도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부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사안을 놓고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리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 사고와 긍정적 사고는 무엇으로 나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이건 최악이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부정적 사고가 되고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이것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 긍정적 사고가 됩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적어도 무사히 집에 들어온다는 사실에 안도할 수도 있고 술을 마시는 남편이라면 아직 술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는 점을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남편을 이해 못하는데 왜 괴로운가라고 물으면 이해 못하는 본인이 답답할 뿐입니다. 결국 남편에게서 문제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을 이해하면 그만큼 내 마음이 편해진다는 원리를 깨닫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꽃을 보고 꽃이 참 예쁘다라고 느낄 때 사실 기분이 좋아지는 건 꽃이 아니라 나입니다. 남편을 보고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남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괴롭다는 생각을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니 내가 괴롭구나로 전환해 보면 문제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는 특정 종교나 사상과 무관하게 인간의 심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이 나를 더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쪽으로 사고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상대를 이해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을 오래전부터 예수나 부처, 공자 같은 성인들이 가르쳐왔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라라고 설파한 것입니다. 이는 누구를 위해 희생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나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괴롭다고 느끼는 순간 이것은 정말로 불행한 상황인가? 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령 갑작스럽게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면 당연히 큰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이 계속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현실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도 있으며 그것이 불행으로만 규정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심리적 태도 못지않게 우리 사회 전반의 상황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문화, 욕심이 많으며 재물뿐 아니라 자녀 교육 등 다양한 측면, 자기 주장이 센 편이어서 갈등이 비교적 잦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배고팠던 시절엔 어떻게든 더 열심히 살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으나 이제 물질적 수준이 올라간 지금은 오히려 행복감을 낮추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차분함, 적절한 만족,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절실합니다. 또한 사회 구조상 빈부 격차가 매우 커지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과거에 비해 굶주리는 사람은 줄었어도 빈부 차이가 심해지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소득 불평등이 심한 축에 속하며 상위 1%가 하위 99%와 맞먹는 부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생산량을 늘리는 것만 중요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재화를 어떻게 분배하고 격차를 줄일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민주화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음에도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갑질이라는 불공정한 형태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경쟁이 공정하지 않으면 승복하기 어렵고 결국 갈등과 불만이 쌓여 행복도가 떨어집니다. 게다가 안전 문제 역시 중요합니다. 일상 치안 수준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나 세월호 사고처럼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능력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더구나 남북 간 평화가 확고하지 않아 머리 위에 긴장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가 더 높은 행복지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의 심리 변화와 사회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성급함과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조금 자제하여 타인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빈부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과 분배를 이룩하며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1인당 GDP 3만 달러, 국가 GDP 세계 상위권이라는 경제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국민이 실제로 이 나라에 살고 싶다. 내가 사는 곳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는 누렸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모순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이고 실제 거주자 역시 행복을 만끽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에 앞서 각자 일상에서 자신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이미 일어난 현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성급하고 무리한 욕구를 조절하며 남 탓을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이해함으로써 나 자신이 편안해지는 길을 찾아보기를 권합니다. 부처님께서도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요,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 둘 모두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듯이 결국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내가 괴롭지 않다면 그것이 곧 행복일 수 있습니다. 괴로워야 할 큰 이유가 없는 상태라면 스스로를 괴롭히는 관점을 바꾸는 일만으로도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스님이기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처럼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태도가 바로 불교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나날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